영지는 그대로 보존해 드릴 테니까 개기지는 마세요. 아직 때가 아니다. 이게 이제 한 200년 동안 이어져 온. 그러면 중국이 지금 중심이 되는 건가, 그렇게 되면? 어느 시점에서 다시 거슬러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이런 방식으로 좀 설명을 하게 됩니다. 편집은 뭐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 천황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은 이 천황이란 말에 굉장히 좀 민감하고 저희는 거부감을 느끼는 게 많잖아요. 학술적인 분야에서 학계에서는 이 천황제라는 게 하나의 시스템이고 그냥 있는 대로 천황이라고 말씀을 하신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일왕이라고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들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가 이제 민감한 이유가 천황, 그러니까 황제, 황자가 들어가 천도 들어가 있고. 천도 들어가 있고. 이거는 뭐 명백하게 중화질서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지 않으면 천황이라고 하는 말을 일본이 쓰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황제는 중국이고 제후국을 왕이라고 불렀던 거잖아요. 근데 천황이 아니라 일왕이라고 부르는 거는 그 질서를 그대로 그러면 중국이 지금 중심이 되는 건가, 그렇게 되면? 그렇죠. 천황을 싫어하는 거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중화 질서를 인정하는 인식이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렇다라는 건데 일반적인 어떤 대중을 대상으로 한 언론에서 그게 논리적으로 틀렸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어떤 대중적인 감정이 그런 상황에서 굳이 천황이라는 말을 고집스럽게 쓸 이유는 언론에서는 없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학계 안에서는 천황이라는 말 자체에 거부감도 없고 천황이라는 말에 그런 의미 부여를 별로 하지 않으니까요. 가치 부여를 안 하니까. 전혀 안 하니까요. 그냥 일본에서 통용되는 독특한 용어일 뿐이지 나루히토를 천황이라고 지칭한다고 해서 중화 질서에서의 황제와 같은 그런 것들을 주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천황이라는 말을 좀 조심해야 될 거는 한국은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역사적인 경험이 있고 그리고 1930년대 중반 이후가 되면은 천황을 위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슬로건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 끌려나가거나 사실 그 모든 강제동원의 역사가 천황이라고 하는 존재로 수렴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 경위 같은 것들에 대한 비판적 의식 같은 것들은 분명히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다만 그러한 비판적 의식이 천황이 아니라 일왕이라는 표현으로 담겨질 수 있느냐 그러면 저는 거기에는 좀 별로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우길기를 쓰는 거하고 비슷한 거다. 그거는 조금 과한 해석인 것 같고요. 뭐 특별한 가치 부여라기보다는 그냥 이게 하나의 뭐 제도를 가리키는 이름 정도로만 그렇죠. 인식을 하고 이제 천황이란 말을 쓴다. 그리고 이 천황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천황제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겨난 것이고 언제부터 이렇게 뜨게 된 것이고 교과서적인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 조금 복잡하지만 어느 시점에서 다시 거슬러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이런 방식의 좀 설명을 하게 될 텐데요. 편집은 뭐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 천황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언제 생겨났냐 그러면은 천황이 정치적 권위로서 군림을 하고 관료 조직을 갖고 어떤 정치 제도로서 이제 확립되는 게 보통 한 7세기 정도. 이런 제도는 전적으로 이제 당나라의 제도를 이제 보면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제도를 만들고 그때 만들어진 도시가 나라 더불어서 이제 교토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도 교토나 나라에 가보면 다 바둑판처럼 만들어져요. 맞아요. 교토 그렇더라고요. 예, 그게 다 이제 위계인 거죠. 2조, 3조, 4조, 5조 이렇게 나오는 거리가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면은 높은 사람들 주로 이렇게 그쵸. 2조, 이렇게 쭉 오는 거죠. 그거를 이제 그대로 공간적으로 구현해 놓은 거죠. 되게 신기하다. 이제 왜 그걸 7세기로 잡냐면은 7세기에 쓰인 두 가지의 유명한 역사서가 있어요. 하나가 고사기고 하나가 일본서기. 고사기나 일본서기를 읽어보면은 제일 첫 장에 이제 천황과의 어떤 발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이슬이 떨어져서 바위에 맺혔는데 누가 뭐 태어나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제 얘기를 해놓은 거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호족 중에 가장 센 사람이 절대자가 된 건데 이 절대자가 자기의 어떤 유래를 신화화한 게 바로 고사기라고 하는 책인 거죠. 그 당시에 일본의 어떤 천황가의 지배가 미치는 곳은 큐슈 북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으로 따지면은 나고야 언저리까지 그러니까 도호쿠나 이쪽은 사실은 천황의 어떤 그 지배력이나 이런 게 미치지는 못하는 곳이었던 거고요. 그 범위 안에서 이제 영지를 내려주고 굳이 말하자면 봉건 체제 같은 것들이 이제 성립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2세기가 되면 이제 무사 정권이 들어선다 뭐 이런 거 잘 알고 있는데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이 사람 미나모토 요리토모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처음에 이제 막부 군사정보를 여는 건데 미나모토가 이 원자거든요. 삼수변의 원자 쓰는 이 원씨는 뭐냐 하면 원래 황족이에요.
천황가가 쭉 되다 보면 반계가 많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럼 반계 중에 떨어져 나와서 만든 성씨가 원씨.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무사라 그러면은 일본의 사무라이라 그러면은 천황가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명문 무사 가문들. 그래서 대대로 이 쇼군, 이건 뭐 정의대장군이죠. 정의대장군의 칭호를 조정해서 주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막부, 즉 군사사령부를 둘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때 정의대장군이 되는 사람은 가마쿠라 막부 이후에는 전부 뭐를 받냐면은 원씨 장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아요. 원씨 중에 이 사람이 적자라는 거죠. 아, 그 원씨. 예, 그 원씨의. 그 원씨의 계보가 쭉 막부를 개설해 온 거예요.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경우는 쇼군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네네. 그냥 조정에 말하자면 영의정 같은 관직으로 자기가 계속 있었고 조정을 그래서 이제 좌지우지했는데 군사사령부로 이제 막부를 개설한 사람들은 전부 원씨 장자라고 하는 칭호를 얻죠. 결국은 황실의 반계인 거예요. 그게 과연 핏줄이 이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건 별도고 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12세기 이후에는 일본의 어떤 천황과 쇼군 사이의 관계가 뭐냐라고 얘기하면은 천황은 그냥 정치적 권위, 정당성의 원천이고 실제로 집행하는 거는 이제 쇼군들. 다만 이제 초창기의 무사 정권들, 12세기, 13세기, 14세기는 혈연적으로 천황가하고 가까운 사이였고요. 그 이후의 막부, 무로마치 막부는 막부 자체가 교토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천황가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천황이 실질적으로 정치를 안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깊숙하게 개입을 했었던 거죠. 근데 전국시대라고 하는 그 16세기에 이제 전국적으로 이뤄진 내전의 상황은 그런 천황가의 권위가 굉장히 실추되면서 이제 벌어지는 일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각국의 말하자면 시골의 무사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쟤네들 별거 없다. 이 땅은 쟤네들의 보증 없이도 우리 거다. 시료지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권위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전국시대는 이제 평정한 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오다 노부나가, 그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렇게. 근데 오다 노부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 시대가 되면은 이제 천황은 실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를 열면서 실질적으로 정치적 지배는 여기서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도쿄에 이제 거점을 두고 촘촘하게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막부가 전국의 지배력을 이제 행사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전국시대가 재밌거든요. 그죠, 전국시대가. 그때 제일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다 노부나가부터 많이 보기 시작하니까 그전 얘기는 사실은 큰 관심도 없고 잘 몰랐었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을 좀 종합해 보면은 천황의 사실상 세력이 꽤 있었고 그쵸. 그리고 뭐 명목상으로도 천황의 계열이다, 혈통이다라는 것을 이제 뭐 증명을 해주면은 훨씬 더 뭔가 조금 위상이 높아지는. 근데 이게 이제 전국시대가 되면서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그쵸. 천황은 실권을 잃어버리는. 그 이전에 천황으로부터 보증받아서 각 지방을 지배했었던 세력들이 오다 노부나가하고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전국 재패 이후에는 그 땅을 뺏어서 자기 신하들을 줘버려요. 부하들을. 그럼 뭐 위신은 완전히 그냥 땅을 떨어뜨린 거죠. 땅을 나눠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천황의 재가가 없으면 불가능했던 일이에요.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그걸 해버리는 거죠. 그게 우리가 흔히 뭐 대망 같은 그 소설로 알고 있는 그 시기에 일본 사회의 가장 커다란 격변이죠. 땅을 그 사람들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시대를 봐도 이 토지개혁이라든지 한번 이렇게 확 땅을 갖고 뒤집어 엎어지면은 뭔가 크게 시대가 바뀌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약간 이제 뛰어넘어서 점프를 해서 왔는데 에도 시대 전체를 통틀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에도 막부가 지배력을 행사하는데 원래 에도 막부가 성립할 때 마지막에 이제 그 뭐 이것도 대망에 나오는 얘기지만 세키가와라 전투라고 하는 게 있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난 다음에 어린 아들 히데요리를 중심으로 한 도요토미의 가신들과 도쿠가와 편에 선 나이묘들이 전쟁을 해서 도쿠가와가 이기게 되죠. 도요토미 쪽에 붙었던 사람들을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가문을 멸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유력 가문들은 그대로 놔두는데 일본 말로는 도사마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도사마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너네들은 적군이다라는 뜻이에요. 너네는 원래 도요토미 편이고 내가 그냥 살려두는 거야. 이렇게 살려는 둘이 영지는 그대로 보존해 드릴 테니까 개기지는 마세요. 이 토사마 세력들은 그래서 세키가와라 전투 끝나고 완전히 이제 납작 엎드려서 이제 지내게 되는 건데 대부분의 토사마 다이묘들이 이제 세키가와라 전투 끝나고 에도 막부가 생기고 난 다음에 그 번에 말하자면은 어떤 정치적 목표 이게 바로 이제 막부를 타도하는 거죠. 이건 뭐 나중 얘기지만 메이지 유신의 주역 중에 하나인 초슈번 시모노세키가 있는 고기가 이제 초슈번인데 초슈번의 그 무사들은 항상 해마다 신년 하례식 같은 걸 하면은 의례가 있어요. 해 첫날에 나이면 그 자기 주군에게 절을 올리면서 올해는 막부를 치러 갈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거의 개헌할까요? 올해는 막부를 치러 갈까요? 하고 물어보면은 주군이 아직 때가 아니다. 요게 이제 한 200년 동안 이어져 온 그 정도로 말하자면은 아이덴티티, 번의 아이덴티티 자체가 이제 에도 막부를 어떻게 쓰러뜨린다라고 하는 아이덴티티가 쭉 있어 온 거죠.
이제 19세기가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초슈 그리고 초슈와 더불어서 메이지 유신이 이끄는 사츠마, 지금 카고시마현이죠. 여기도 도사마죠. 이 두 지역은 지정학적으로 일본의 제일 끝에 있기 때문에 영국, 뭐 프랑스, 뭐 어디 뭐 이런 함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총도 제일 먼저 받아들인 집단들이고. 그렇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19세기 초에 이미 서양의 그런 어떤 함대들하고 한번 전쟁을 해봐요. 초슈버는 프랑스하고 전쟁을 하고 사츠마는 영국 함대하고 이제 뭐 그냥 말도 안 되게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구나라고 하는 걸 제일 먼저 캐치하는 집단 중에 하나가 이 두 번의 무사들. 그래서 이 두 번에서 발빠르게 굉장히 신식 무기를 도입하려고 몰래 도입해야 돼요. 왜냐하면 막부가 감시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굉장히 개명된 서양의 사상 같은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이제 막부 체제로서는 더 이상 서스테이너빌리티가 확보될 수 없다. 이 사회 정치가 유지가 안 된다. 질서가 이제 흔들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토사마의 이제 하급 무사들을 중심으로 천황을 옹립해서 이제 세상을 바꿔보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한 200년 동안 지금 서름을 받고 토사마라고 지금 국방을 받고 살았는데 가만 보니까 세상이 바뀌었더라. 그렇죠. 신문물도 우리가 수집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지금 막부를 치기 위해서 그동안 함께 찬밥을 먹어온 천황과 함께. 그 일련의 과정을 전부 이제 메이지 유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앙집권적인 근대국가로의 개혁이라는 걸 이제 출발을 시키는 거죠. 이 천황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때부터가 시작이에요, 사실은. 그런 과정 속에서 메이지 유신을 추동했던 초슈번하고 사츠마번의 무사들이 관료 조직부터 만들어 나가죠, 이제. 과연 이 관료 조직이 운영하는 국가의 성격이 뭐냐라는 문제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그거를 가장 앞서서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 기본적인 어떤 제도적인 기틀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거냐, 사상적인 기초는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거냐, 이런 말하자면 네이션 빌딩을 이토 히로부미가 주도해서 만들어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한 하급 무사 출신의 관료들, 정치인들이 결정한 거는 헌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근데 헌법을 만들려고 이토 히로부미가 보니까 굉장히 이제 걱정되는 게 있는 거예요. 헌법이라고 하는 게 혁명의 산물이기 때문에 헌법이 생겨나면은 통치권이 약화되고 시민들의 자유가 신장되는. 자유평등 파괴가 들어가서. 국가가 이제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이제 정치를 운영해 나가려고 하는데 이런 헌법들을 만들어내면 굉장히 곤란한 거. 그래서 실제로 이토 히로부미는 1882년부터 유럽을 3차례 왔다 갔다 하는데 3차례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계속 우울증에 걸렸다 그래요. 실제로 굉장히 우울했다. 어찌하오리까 뭐 이런 건가요? 답이 안 나오니까. 근데 여기에 답을 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로렌츠 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과 루돌프 그나이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오스트리아의 헌법학자들. 이 사람들이 이제 이토를 만나서 솔루션을 준 거죠. 상권 분립하지 말아라. 안 해도 된다. 이토 히로부미는 이 사람들이 만나서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구원을 얻은 거죠. 자유 없어도 돼. 뭐 없어도 돼.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견제하는 권력을 만들 필요가 면제 없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슈타인과 그나이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에 가장 많이 힌트를 준 게 군주권에 관한 군주권. 근대적인 입헌군주제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군주의 권한을 헌법이 규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슈타인이나 그나이스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군주를 절대로 헌법의 테두리 안에 가두어 놓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헌법의 테두리 안에 가두어 놓는다라고 하는 거는 군주는 있지만 군주의 상위의 규범이 있다라는 거죠. 군주를 상회하는. 이 그나이스트나 슈타인이 볼 때는 그러니까 입헌군주제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사실은 공화제의 다른 이름인 거지 결코 입헌군주제가 아니다. 그 당시가 굉장히 특이한 그렇죠. 시기잖아요. 19세기만 20세기 초,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나기 전까지만 해도 입헌군주제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상 그걸 뛰어넘는 권한을 행사하는 군주가 있었고 뭐 비렐름 2세라든지 이런 사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 망한 걸 수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누구에게 정말로 주권을 줄 것인가 그러니까 아직 놓지 못하고 한쪽에선 가져가고 싶어하고 굉장히 그러니까 줄다리기가 있던 시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유럽이 뭔가의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는 순간에 이른바 웨스트팔렌이라고 하는 그 체제가 흔들리고 있을 때 일본의 그 메이지 유신의 주역들이 유럽에 갔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토가 일본에 돌아와서 헌법을 이제 제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일본이 헌법을 제정하려고 할 때 기축이 없다.
유럽 같은 경우는 기독교가 그게 돼 있어서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가 있는 거죠. 그거의 테두리 안에서 헌법이라고 하는 게 기능하기 때문에 헌법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자유를 무한히 이렇게 보장해주는 법 체계가 생겨나도 흔들리지 않는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럼 그걸 찾으면 어떻게 되냐? 일본에서 찾으면 어떻게 되냐? 라고 했을 때 황실이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황. 그렇게 해서 처음 나오는 게 이제 대일본 제국 헌법이죠. 거기에 1조가 뭐냐면은 천황은 만세 일개의 적통이 계승하고 통치권을 총람한다. 그리고 3조에 보면은 천황은 신성해서 침범해서는 아니 된다. 천황에 관한 규정이 17조까지가 천황에 대한 규정인데 1조부터요? 우리가 이 헌법이라고 하는 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한 그죠, 예. 국민 뭐 이렇게 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거인 거죠. 이 천황이 이제 1조에서 17조까지인데 그러니까 기독교가 유럽의 이제 많은 예, 국가 예, 예. 입헌군주제에서 예. 어찌됐든 간에 이거를 자유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하나로 이렇게 그렇죠. 뭉쳐줄 수 있는 뭉쳐줄 역할을 수 있는, 했었다면은 일본에는 그게 없으니까 그 천황을 역할을 중심에 천황한테 하는, 주는 예, 예. 거군요. 그래서 이제 헌법에 그렇게 기입을 했는데 이후에 이제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은 내각 책임제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각 책임제를 하지 말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를 따지면 장관들이죠. 수상이 임명해서 장관들이 임명이 되고 수상의 명령을 따르는 장관, 그러니까 네. 내각이죠. 이렇게는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뭐냐면은 그렇게 하면은 수상이 군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무슨 재무성이든 뭐 육군성이든 해군성이든 상공성이든 이 하나하나의 행정 조직은 천황이 관장하는 거지 네네. 수상이 관장하는 게 아니라는 뜻인 거예요. 수상은 거의 허수아비인데요? 그렇죠. 그런 제도를 만들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 실제로 명목상 그렇게 돼 있어. 각 대신들은 천황을 보필한다라고 헌법이 명기되는 거죠. 그리고 군 통수권이 천황에 있어요. 시빌리언 컨트롤이 아니라 네네. 해군 장관과 육군 장관도 수상의 관할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황의 관할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는 완벽하게 천황의 군대. 그런 게 이제 헌법에 기입이 되죠. 아니 뭐 다 늦어갖고 절대왕권을 만들고 있어. 뭐 절대왕권적이기도 하지만 근데 굉장히 애매한 헌법인 거예요. 대일본 제국 헌법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굉장히 서로 충돌하는. 근데 뭐가 충돌하냐 하면은 천황의 어떤 정권과 네네. 다른 한편에서는 굉장히 말하자면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정치제도적으로 얘기하면 의원내각제로 해석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다양한 해석을 가능케 하는 애매모호한 구절들이 함께 섞여 있는 헌법이 네네. 이제 만들어진 거죠. 다만 이제 이토 히로부미의 생각은 어쨌든 간에 천황을 헌법에 의해서 천황의 그 권한을 묶어두는 게 아니라 헌법 자체가 천황으로부터 비롯됐다라고 하는 체제를 이제 헌법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거. 그렇게 함으로써 천황이 비로소 근대적인 의미로 처음 이제 규정을 얻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일본의 독특한 천황제 국가의 성격이 비롯되게 되죠. 뭐냐면은 한편에서 천황은 법률 체계의 가장 정점에 있는 말 그대로 통치권자인 거죠. 네네. 국가 권력이 작용하는 어떤 근거, 사람의 외적인 행동을 규율하는 거죠. 근대의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내면까지 관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첫 번째 이제 중요한 뭐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근대 국가의 프로토콜. 근데 천황은 신기하게도 국가의 통치권의 가장 최정점인과 동시에 도덕의 최정점이기도 한 거. 3조의 신성하다라고 하는 네네. 말이 이제 근거가 되는 건데 천황이 신성하고 천황이 굉장히 종교적 권위를 갖는다라는 의미가 이제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천황은 말하자면은 진선미의 또 정점이 되는 거. 그러니까 진선미라고 하는 우리가 내면의 가치 판단의 영역이죠. 이 영역까지 궁극적인 근거가 천황에게 귀속된다. 이런 체제를 만들어 버리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굉장히 근대 국가로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가려고 했던 건데 거기서 너무나 정근대적인 방식을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정근대적인 방식도 아닌 거죠. 정리하면은 한편에서 굉장히 이제 드라이할 수밖에 없는 통치권,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거에 상응하는 형태로 모든 국가 권력은 천황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일본의 천황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독특한 거는 그 드라이한 국가 권력을 관장하는 존재에게 도덕적이고 내면적이고 종교적인 권위까지 부여해 버린다. 그 기독교가 없으니까 그렇게 그렇죠. 볼수 있는 기독교가 없다 거죠. 그렇게 할 수. 그게 이제 헌법에 기입되어 있는 거고 신성에서 침범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헌법학자에 따르면은 천황은 형사소추에서 면제된다라고 이제 해석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해석 자체를 불경스럽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일단 천황이 주어가 되고 형사소추가 서술어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불경스러운 거고. 기분 나쁘네. 네. 그리고 이제 신성에서 침범할 수 없다라고 하는 네. 건 단순히 무슨 형사소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신성한 존재라는 거예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구도 개길 수 없다라는 얘기고 개길 수 없다에는 물리적인 개김과 동시에 정신적인 개김까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왜 그런 거 있었잖아요. 1492년에 아람브라 침략 나왔을 때처럼 스페인이 이제 통합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카톨릭으로 이 나라를 단일화시켜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막 이제 쫓아내기도 하고 아니면 개종시키기도 하고 그랬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근대 국가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국민 국가를 생각을 하고 뭔가 경계선이 있게 딱 하나로 국가로 만들어지는 걸 생각을 한다면 안에 내적인 어떤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뭔가 그런 정신적인 뭔가가 하나 필요하다 그렇죠.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중심에 천황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구상을 한 거죠, 사실은. 단순히 헌법의 그 3조만으로 그런 일들이 가능해지는 게 아니라 교육 직업하고 군인 치교라고 하는 중요한 두 가지의 텍스트가 있어요. 일본의 근대 국가에서 내션 빌딩을 이해할 때